셋째 아들이 유명대학교 입시를 하는데 스펙을 쌓기 위해서 특혜를 받았다 의혹을 제기했어요. 기획예산처에서 나온 반론을 보면 대학 입시에는 쓰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긴 합니다. 본인들은 그렇게 해명을 합니다만 일단은 스펙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이건 엄마 찬스가 맞죠. 조국 사태 때 그때 뭐가 다른가 큰 차이가 없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들어가지고 이해운 후보자의 이런저런 그 이야기는 편의점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종목도 많고 다양하고. 이해운 의원이 야야 소리 지르면서 마음의 상처가 심하게 입었던 그 친구도 인턴이란 말이에요. 뭐 자기 방에 인턴으로 꽂을 수도 있잖아요. 그건 또 참아 못했을 수도 있죠. 나한테 샤우팅 당할 것 같으니까 다른 인턴 받아가지고 샤우팅하고 그랬던 건가? 네, 안녕하십니까. 1월 6일 유병수의 강펀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은 정혁진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자, 요즘 정법전 TV 시간 옮기셨죠? 아니요. 안 옮기셨어요? 네네. 그런데 스튜디오는 바꾸셨잖아요. 네. 아, 그걸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요즘에. 네. 옛날에는 스튜디오가 그 일정 시간에 고정되어 있어서 11시 반부터 12시 반까지가 그 시간이었는데 11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네. 그런데 이제 스튜디오가 조금 거리가 있어가지고 원칙적으로 12시부터 1시까지인데 그런데 약속이 있거나 일이 있거나 그러면 그냥 다른 시간에도 막 해요. 그게 다예요? 예. 저한테 지난번에 설명할 때는 뭐 좀 설명 길었는데 기억이 안 나. 내 나이 되면 그렇게 돼요. 아니 그래서 오후에도 좀 하시고 네. 뭐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점심 때 못하면 오후에 하고. 그게 다예요? 네. 아니 뭔가 되게 의미가 있고 굉장히 좀 그랬는데. 뭐 별 의미 없어요. 뭐 정법전 TV가 뭐 대단하다고. 아니 제가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니까 제가 선배님께 네. 제가 정 변호사한테 큰 의미를 제가 갖고 있어서 그런가? 네네. 하시는 말씀 하나에 네. 제가 너무 큰 의미를 부여를 받아서 그런가요? 아직 어리구나. 하여튼 그 시간은 똑같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아닌데 시간이 다르잖아요. 시간이 그때 달라졌어요. 예. 그래서 오늘도 3시. 오늘은 3시예요? 네, 어제도 3시, 오늘도 3시. 내일은 아직 모르겠어요. 내일 모르겠어요. 내일도 3시일 것 같네. 네. 뭐 그런 시기예요. 네. 아직 홍보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홍보를 네. 그러니까 저는 싫어하시는 거예요? 원래 저도 못 먹어. 그러려니 하세요. 네,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정법전 TV 좀 더 지금도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지만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그래도 요즘 이상하게 구독자가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조회수도 많이 늘었어요. 조회수는 개엄 전보다는 절반밖에 안 되는데 다 똑같아요. 네네. 그거는. 네. 어쨌든 감사합니다. 네. 단답으로 끝내니까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네. 왜 사석에서 얘기할 때랑 다르신 거예요? 여기는 공석이잖아. 네, 제가 할 말이 없는 관계로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좋아요를 좀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요즘에 좋아요를 부탁드리는 횟수가 줄어들었더니 좋아요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좋아요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즘에 자꾸 귀가 너무 아파요.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관련된 문제가 계속 매일매일 하나 이상은 터지는 것 같아요. 네네. 참 인간적으로 보면 좀 안타까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 하지만 이 검증 영역에서는 안타까움이라는 게 있을 수 없죠. 네네. 본인이 장관 자리를 본인이 수락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네네. 본인이 장관 자리를 받았으니까 당연히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받자마자 첫 임팩트가 너무 컸어요. 야! 너무 지금도 제가 막 떨려요. 저는 제가 혼나는 줄 알았어요. 원래 제가 간이 작거든요. 간이 작은데 진짜 콩알만해졌어. 네. 그래가지고 주눅 들어가지고. 네.
그런데 막상 직접 당하는 그 친구 입장에서는 어땠을까? 그다음 전 그게 궁금해요. 이게 전화기인지 아니면 대면 녹음인지. 대면 녹음이었을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던데. 아니 전화예요. 전화예요? 전화예요. 전화에다 대고 그렇게 전화예요. 소리를 지른 거예요? 네, 전화예요. 그거 쉽지 않은데. 그분은 그래요. 이렇게 페이스 투 페이스로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는 제가 가능한데 전화기에 대고 그렇게 화가 나나? 얼굴 보면 화가 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유병수 얼굴이 앞에 딱 있어. 그럼 막 화가 막 치밀어 오르잖아요. 그러면 소리가 막 하는데 저희 어머니세요? 그래도 이제 목소리만 들을 때는 톤 다운이 되는 게 일반적인데 네. 그럼 페이스 투 페이스라면 참 더 심각했을 일이 많았겠구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페이스 투 페이스로 할 때는 더 심한 일도 제가 본 것 같긴 한데 뭐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아니, 뭐 그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옛날에는 그 뭐 저희 이제 직장 처음 다니고 그랬을 때 뭐 기자들도 그랬을 것 같은데 이런 서류 같은 거 막 집어던지고 그랬다고요. 공무원들도. 근데 이해운 후보자도 뭐 그랬다는 이야기 얼핏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저도 들은 얘기라서 제가 네네. 던지는 걸 제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네네. 제가 뭐 직접적으로 이 얘기는 할 수는 없고 저도 네네.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된 얘기이기 네네. 때문에 그 얘기까지는 제가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네네. 아니 옛날에는 그렇게 던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던지는 사람들을 제가 보기는 봤어요. 저는 저 국회의원 회관에서 의원들이 던지는 거 많이 봤어요. 예, 진짜 많이 봤어요. 지금은 의원이 아닌 분들이지만 던지는 거 많이 봤어요. 예. 정말로 보면 던지는 사람들 중에서 야구를 했었나 아니면 양궁을 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삼촌들이 많이 던졌나? 많이 던졌어요. 던지면 딱 꽂혀요. 예, 예. 그래서 맞았던 보좌진도 있고 저는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와, 뭐 저런 새끼가 있지 막 이런 생각도 했었고. 아니 기자가 바로 앞에 있는데 던졌다고? 던졌다니까요. 예, 던졌어요. 용자네. 용자죠, 네. 용자. 예전에 보면 지금이야 조금 덜한데 예전에는 보면 지역에서 보면 단체 뭐 JC를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이거는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역에서 보면 여러 가지 사회 단체를 좀 하시다가 올라오신 분들 그리고 뭐 시군 의원을 하시다가 올라오신 분들 좀 많으세요. 근데 그분들이 다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훌륭하신 분들도 많은데 이게 조금 이렇게 그 지역에서 이렇게 잔뼈가 굵으신 분들 중에 의원이 되신 분들 중에 좀 성격이 좀 급하신 분들이 있어요. 먼저 이렇게 손이 나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 중에 보면 그런 경우가 간혹 있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운 의원은 소리를 지르시죠. 소리를. 그리고 예전에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이분이 재선을 하고 서초에서 재선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2012년 대선 때는 공천을 못 받아가지고 2012년 총선 때는 공천을 못 받아가지고 국회의원이 아닌 상황에서 네네.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대선 때 상황실장인가 뭔가를 했어요. 최고위원도 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네. 최고위원이 됐거든요. 보통 원외 최고위원은 비서가 없어요. 비서가 없어요. 당연히 비서가 없죠. 최고위원인데 무슨 비서를 줍니까? 왜냐하면 당에서 그러면 당직자가 붙어야 되는 건데 비서를 줄 수도 없고 사무실도 없어요. 없는데 와 그걸 요구를 했어요. 제가 그건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데 그걸 요구를 했습니다. 네네. 당 사무총장한테 요구를 했어요. 네네. 그런데 그 사무총장이 진짜 고민하다가 이해운이니까 너무 시끄럽다. 이해운이니까 너무 골 아프다. 아유 그래 해주자. 그래서 방도 하나 내주고 네. 그리고 수행하는 당직자 한 분도 배치를 해줬어요. 붙여주고 그리고 업무 추진비도 뭐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해줬어요. 그렇게 정말로 자기가 필요한 것, 자기가 받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진짜 집요하게 요구해서 그거를 받아내더라고요. 이건 제가 진짜 눈으로 확인한 거고 그 당시에 사무총장한테 들은 겁니다. 그 사무총장이 그거 굉장히 힘들어해가지고
그래서 그 사무총장의 자기로 나온 그걸로 자기가 처리해가지고 해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당 대표한테 보고해가지고 당 대표한테 허락까지 받긴 받았지만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그 당시에 당 대표는 황우여 대표였습니다. 황우여 대표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아유 그냥 해줘요. 이러면서 그랬던 분인데 기획예산처 장관을 하겠다니 곳간에서 뭘 빼먹으려고. 자, 제 말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재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가족 본인과 가족 명의 예산 명의의 재산이 175억 원 신고를 했는데 10년 전 국회의원 시절에 신고한 재산에 비해서 110억 원이 늘었네요. 네네. 이야, 이렇게 재산이 늘 수가 있나요? 그런데 저는 175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200억이 넘는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이해운 후보자가 집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전세로만 쭉 전전하느라고 뭐 서름도 당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그 전셋집이 몇십억짜리 반포의 제일 좋은 아파트였다는 거죠. 그런데 드디어 이해운 후보자가 집을 샀거든요. 그 집이 어디냐면 이제 그 서울에서 제일 비싼 집이 바뀌고 있어요. 처음에는 뭐 아크로 리버팍인가 아리팍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원베일리 갔다가 지금은 그 제가 찾아봤는데 어디냐면은 레미안 원펜타스라고 있어요. 레미안 원펜타스. 그러니까 서초 레미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서초 레미안이 아니고 반포에 레미안 한강변에 레미안 원펜타스라고 있는데 이거를 그 이해운 후보자가 한 37억으로 신고를 했더라고요. 그 30 더 되죠.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한 레미안 원펜타스가 37억짜리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런데 레미안 원펜타스가 그 사이즈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작은 평수인가? 그런데 이해운 후보자 성격상 작은 평수에 가시진 않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어떤 신문 기사를 보니까 그 몇 평이냐면 138제곱미터를 샀대요. 그러면 최소한 한 50평은 되는데요? 138이니까 한 40평 좀 넘겠죠. 그래가지고 그게 얼마인가 봤더니 레미안 원펜타스는요 매물이 없어요. 50몇 동 넘을 텐데. 매물이 없고 그래가지고 다른 평수 매물이 있는데 140제곱미터. 그러니까 이해운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보다 2제곱미터 더 큰 140제곱미터는 매물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138제곱미터는 인기가 더 좋아서 그런지 매물도 없어요. 그런데 140제곱미터는 그 매물이 몇 개가 있는데 제일 싼 게 얼마인지 아세요? 제일 싼 게 70이요. 70이요. 그다음에 비싼 거는 제가 찾아가지고 딱 했는데 75억. 제일 싼 게 72억, 제일 비싼 거는 매물입니다. 이거는 매물요. 75억이에요. 야. 그러면 138제곱미터는 아무리 못해도 70억은 되지 않을까 그 생각 들거든요. 그러니까 37억보다 최소한 한 25억에서 30억은 더 나가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 드는데 그러면 175억에서 25억 더 합하면 그럼 200억이 넘어가는 거죠. 200억이 넘어가네요. 그러니까 이해운 후보자가 이제 본인 재산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를 의식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같은 100억이라도 1로 시작하는 거냐 2로 시작하는 거냐는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100억대로 맞추려고 37억으로 그 신고한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 37억은요 아마 매수가 아닐까 싶어요. 매수가. 네네. 근데 지금 현 시가는 제 생각에는 최소한 65억 이상은 되지 않을까. 만약에 37억이라고 하면요 제가 있는 빚 없는 빚 다 그냥 끌어모아가지고 저라도 사겠습니다. 사실 때 저는 돈이 없으니까 방 한 칸이라도 어떻게 같이 사자. 방 한 칸이라도 지분이라도 좀 그럽시다. 네. 나중에 파실 때 그거 좀 지분이라도 제가 아니 화장실 하나라도 좀 어떻게 좀. 아니, 그래서 어쨌든 제가 왜 그 사실은 이해운 후보자 관련해서 제가 재산에 관심이 생겼었어요. 왜 생겼냐면 뭐 남의 집에 돈이 얼마가 있느냐 그게 그렇게 뭐 궁금할 일은 아닌데 어떤 기사를 봤냐면 국회의원 할 때 이코노미가 나왔는데 그걸 집요하게 비즈니스로 바꾸라고 그렇게 보좌진들을 압박했다는 기사를 봤거든요. 근데 제가
제가 알고 있기로 이해운 후보는 KDI 박사 출신이고 그다음에 그 당시 현직 국회의원이었잖아요. 그 부군 되시는 분도 유명한 연대 경제학과 교수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부부가 벌면 최소한 2억, 3억 그 정도 그 연봉은 될 텐데 부부가 벌면 훨씬 더 되죠. 그런데 그 조금 뭐라 그럴까 없어 보이게 이코노미를 비즈니스로 자기 마일리지나 아니면 정 없으면 돈이라도 내 가지고 업그레이드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굳이 그 보좌진 시켜가지고 압박해가지고 이거 빨리 업그레이드로 그 바꿔놔라, 비즈니스 바꿔놔라 이런 이야기를 하길래 예컨대 강선우 의원은 남편이 김앤장 변호사인데 돈이 없더라고요. 그 가지고 있는 신고된 재산이 생각보다 적어요. 그래서 저는 이해운 후보자도 비슷하게 부부가 이렇게 번듯한 직장 가지고 있고 사회적으로 유명해도 무슨 재산이 좀 부족한가 해가지고 재산을 찾아봤더니 2024년 재산 신고한 게 160억 5천만 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 이렇게 돈이 많았는데 그런데 이런 거 가지고 그 자기 돈 몇백만 원 아까워가지고 이거를 업그레이드를 그렇게 요구를 했나? 그 업그레이드 비용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몇백만 원 밖에 안 될 수 있지만 이거는 국민의 세금이잖아요. 이건 좀 문제가 있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면 그 당시 2024년 그 국회의원 신고할 때 그때 이해운 후보자 재산의 상당 부분이 그때도 주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 민주당 대변인이 이해운 후보자를 공격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국민의힘이었으니까. 뭐라고 공격했냐면 2020년에 마지막으로 국회의원 임기 끝나면서 그때도 국회의원이 재산 신고하잖아요. 그때 재산이 62억 9천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2024년에 신고할 때는 100억이 더 드느냐. 이거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때는 민주당도 이걸 공격을 했었네. 저는 그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아마 지금 그 이해운 후보자가 재산 신고하면 분명히 문제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2024년 3, 4월에 그 이해운 후보자 신고한 그 금액이 160억이었어도 이제는 200억 넘었을 거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 그 재산의 상당 부분이 주식이었는데 작년부터 해가지고 주식이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올랐죠. 그러니까 이해운 후보자 주식도 많이 오르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비상장 주식 샀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그래도 경제학자 부부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우량주 샀겠지. 그럼 그거 몇 배 올랐으니까 그러면은 이거 가지고 200억 넘겠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해운 후보자는 그냥 며느리가 아니라 재벌집 맏며느리였네요. 왜냐하면은 남편의 그 시아버지의 그 동생이 그러니까 남편의 그 작은아버지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주식이 100억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삼촌이 조카한테 준 그 주식이 그 가치가 100억이었다는 이야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 삼촌은 얼마나 부자였겠는가? 그럼 결국은 넓게 봐서 재벌집의 시집간 며느리 아니었겠는가? 그런데 이제 그런 분이 우리나라 예산을 좌지우지하겠구나. 어떻게 될까 재밌겠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가 그 유명한 내무부 장관하고 국회의원 4선을 지낸 김태호 의원이잖아요. 고 김태호 의원. 그리고 지금 비상장 회사인 KSM. 여기가 고 김태호 의원의 동생. 그렇죠. 예, 동생분이 소유하고 있는 KSM이고 이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지금 이 후보자 본인과 가족 명의로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KSM 찾아봤거든요. 비상장 주식인데 어마어마하게 좋은 회사예요. 이게 매출이 알짜 회사죠. 매출이 얼마냐면 1,464억밖에 안 돼요. 그런데 순이익이 얼마냐면 305억이야. 우와. 이거는 제조업체에서 이 정도 수익 내는 거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무지하게 비싸겠구나. 그렇다라고 하면 평가액은 사실은 100억 정도로 이렇게 나와 있던데 100억보다도 더 높지 않을까? 왜냐하면 매출이 1,400억인데 순이익이 300억이야. 이런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수익률이 요즘은 한 6, 7%만 돼도 엄청나게 좋은 회사다 이러는데 거의 한 20%가 훨씬 20% 훨씬 23, 4%가 되는 수익률을 갖고 있는 회사라면 이런 회사였구나. 야, 참 훌륭하다. 그 작은아버지 훌륭하시다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뭐 자동차 좋아하시는 모양이에요. 자동차도 좋아하시는 것 같고 이제 재산 신고를 이번에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혜훈 후보자의 배우자가 포르쉐 등 세 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포르쉐 저희 아들이 매번 얘기합니다. 갖고 싶다고. 근데 제가 얘기했죠. 평생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그건 아니지 않나? 예? 아니, 제가. 그러니까, 아니 아들이 갖고 싶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왜 애 기를 죽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네 아빠는 가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는 네 돈으로 살아. 가질 수 없는 나. 네, 가질 수 없는 나.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 가질 수 있는 너. 너는 가질 수 있을 거야. 넌 꿈을 키워라. 그러니까 나는 없다. 그 얘기를 했다는 얘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인천공항공사 땅 이 얘기는 뭐 워낙 많이 나왔는데 또 하나 불거진 점은요. 땅 투기 의혹 이게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하필이면 그때 이혜훈 후보자가 또 KDI에서요 연구원으로 있으면서 하필이면 또 고속도로 건설 그때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총괄했다고 하네요. 네네. 그러면 또 이게 또 오비락일 수는 또 있지만 하필이면 왜 또 그때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할 때 그 땅을 사냔 말입니다. 이거는 오비락이 아니고요. 이거는 그야말로 퍼블릭 마인드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KDI가 여러 가지 국책 연구 기관인데 그런데 그 중에 뭐 하냐면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있어요.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예타를 여기서 합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이 예타가 통과가 돼야 투자가 되고 그래야지 개발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그 KDI 박사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와 유관한 지역에 땅 갖고 있으면 그 오히려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심지어 땅이 나왔을 때 이런 땅 보러 다니는 사람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KDI 출신 국회의원 있어요. 여자. 누가 있습니까? 전 국회의원 중에 윤희숙 국회의원 있잖아요. 아싸라게 한뒀잖아요. 왜 그만뒀습니까? 아빠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왜 그랬습니까? 그게 세종에 땅이 있다고 자기 이런 의심받기 싫다고. 의심받아서 간둔 거지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네. 그런데 이거는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 똑같은 성은 다르네. 그 이혜훈 후보자가 그 거의 뭐 똑같잖아요. 뭐 서울대 경제학과 나와서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고 같이 KDI에서 그 박사하고 연구위원하고 그리고 국회의원까지 했는데 그런데 너무너무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KDI 홈페이지 들어가 가지고 공공투자관리센터가 뭐 하는지 KDI에서 소개된 거 그 제가 그 캡처해 놨거든요. 뭐라고 했냐면은 정말 많은 걸 준비하시고 많은 것을 찾아보시네요. 제가 유튜버잖아요. 국가 재정 운영 및 공공투자 사업의 합리성 그리고 투명성을 제고하는 공공투자 사업의 게이트키퍼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투명한 겁니까? 이게 게이트키퍼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막아버리는 거죠. 오히려 대문 활짝활짝 열어주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분이 또 우리나라 재정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이혜훈 후보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곳간 열쇠는 며느리한테도 안 주는데 이거를 나한테 준다. 이재명 대통령 정말 대단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우리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진짜 뭐 이럴 거라고는 저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이런 분이 예산처 장관을 하시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조금 거시기하다 이런 생각 듭니다. 자, 묘사는 지금까지는 돈 관련된 사안, 재산 관련된 사안, 재산 증식 의혹에 관련된 사안, 뭐 이런 사안들이었습니다. 이것만 해도 복장이 터질 노릇인데, 자, 아까 전에 야, 넌 IQ가 한 자리니? 또 네 머리는 판단하고 있는 머리가 아니야라고 했죠. 그 저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그 밈 같은 거 있잖아요. 걔가 월 지으면 개소리 좀 그만 내라 막 이러는 거 있는데 그렇게 자꾸 떠올랐는데 그거와 비슷한 또 갑질과 아들 특혜 의혹이 또 불거졌습니다. 근데 이게 좀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자 중구 성동으로 지역구를 옮겨가자 지난번 총선 출마를 했는데
낙선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국 의회에 있는 구의원, 여성 구의원을 가스라이팅하고 굉장히 괴롭혔다. 이것도 갑질 의혹입니다. 직접 이 해당 구의원이 나와서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한번 내용을 들어보시죠. 우리 중구 성동구 을 지역은 이해운 전 당협위원장에게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철저하게 가스라이팅을 당해오다가 결국 버림받았고 그 기간 중 저는 임신 상태에서 괴롭힘을 여러 차례 당해왔습니다. 사건은 2024년 4월 해당 행위로 국민의힘에서 제명당한 기초의원을 선거 캠프에 합류시키려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명당한 이 기초의원은 민주당과 야합해 제명을 당했던 인물입니다. 저 포함 구의원 3명은 해당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후부터 오히려 총선 운동 과정과 이후 당협 활동에서 배제를 시키며 당협 내 갈라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2025년 2월에는 사람을 매수하여 허위 사실로 윤리위원회 제소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임신 초기였습니다.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저 포함 당사자들은 사실관계를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2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저는 공정한 징계라기보다 경고였고 본보기였으며 조직을 길들이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폭로가 나왔습니다. 폭로가 나왔는데 그 선거 때 본인이 좀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해당 행위를 한 탈당한 기초의원, 구의원을 선거운동에 포함시켜라 했다가 그 말을 안 들었다고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일단 갑질을 했다 이런 내용이죠. 그런데 뭐 저는 뭐 선거 같은 건 잘 모르겠고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면 지금 조금 전에 이제 그 이야기한 사람이 그 중구 구의원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손주아 의원. 현직 의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임신한 그러한 상태였다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 이해운 후보자 관련해 가지고 이것저것 준비해야 되니까 이거 저 그 뭐 구글로 이것저것 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이해운 후보자가 여기저기 이제 인터뷰한 기사가 있었는데 자신이 그 젊었을 때 결혼 초기에 이해운 후보자가 그 서울대 경제학과에서 석사학위까지 받고 1988년에 그 UCLA로 유학 가가지고 거기서 남편을 만나요. 남편 만나가지고 91년도에 결혼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93년도인가 그때 박사학위를 받아요. 근데 그때 박사학위 받기 직전에 그때 이제 임신을 했었대요. 그랬는데 임신했는데 그게 굉장히 쉽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뭐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대. 그래가지고 그 임신한 상태에서 논문을 써야 되겠고 그런데 혹시 아기가 잘못될까봐 이렇게 그 정상적인 그런 생활 못하고 누워가지고 논문 쓰느라고 굉장히 힘들었다. 이렇게 인터뷰한 걸 제가 봤거든요. 네. 그러면 젊은 여자가 특히 아이를 가진 상태에서 얼마나 힘든지는 그냥 뭐 쉽게 보면 어떻게 보면 그 아이 가지고 그 출산을 생각보다 상대적으로 쉽게 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은 어렵게 출산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해운 후보자는 적어도 애가 셋인데 그 중에 한 번은 어렵게 그 애를 출산한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 아닌가?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여자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저 같으면 제가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하면은 똑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동정심 같은 거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게 있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 손주아 의원이 그 구의원이 뭐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이나 젊어 보이잖아요. 그러면 젊은 여성 의원이 임신해가지고 굉장히 힘들고 애쓸 텐데 그런데 저렇게 거기에다가 압박을 줘서 그래서 제가 기사 보니까 저분이 뭐 유산할 뻔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던데 그러니까 이게 조금 그 심퍼시가 있는 건가 저는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또 그 이해훈 후보자가 동료 여성 구의원에게 성희롱, 여성 비하 발언을 한 전력이 있는 구의원인데 자신의 최측근이라는 이유만으로 징계하지
않도록 비호했다는 의혹도 있고 여러 가지 의혹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중성동 의뢰 간지가 지난 총선 때 공천을 받아서 갔으니까 간지가 얼마가 되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지금 가자마자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진다는 게 참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간지 얼마나 됐습니까? 당적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당협위원장직을 유지하면서 또 그만의 그 왕국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가 그 당협위원직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딱 발표 나면서 슉 넘어간 거죠.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들 사명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죠. 아들 중에 한 명이 공익근무원으로 근무할 당시에 국회 직원들을 통해서 사적 심부름 수박을 갖다 줬다던가 이런 의혹도 나왔죠. 야, 보좌 직원들이 아들 그 공익근무할 때 거의 관공서에다가 수박 갖다 주는 사람입니까? 갖다 줄 때 참에다 갖다 주지 그러면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리고 또 주진 의원이 또 의혹을 하나 제기했는데 셋째 아들이 모 유명 대학교 입시를 하는데 스펙을 쌓기 위해서 특혜를 받았다라는 의혹을 제기했어요. 국회에서 인턴 활동을 하면 이게 인턴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학생 기록부에 기재하고 대학 수시 모집에 자기소개서 쓸 수 있거든요. 이게 보통 입시 스펙 쌓기용입니다. 의원들 자제분들, 의원 아들 딸들이 저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서로 친한 의원들 사이에서 서로 품앗이로 하거든요. 근데 저거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김상민 의원 방에서 저렇게 했다는 건데 참 저것도 알뜰하게 해먹었습니다. 저것도 물론 기획예산처에서 나온 반론을 보면 했던 건 일주일 정도 했던 건 사실인데 대학 입시에는 쓰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합니다. 반론을 그렇게 보내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저런 거 볼 때마다 우리 애들한테 아빠가 미안하다 그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큰애 삼수하고 작은애 재수하고 그랬는데 참 아빠가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었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나름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것도 이해운 후보자 그 인터뷰 기사에서 읽은 건데 그 이해운 후보자가 아들만 셋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둘째가 삼수했대요. 근데 그게 굉장히 힘들었나 봐, 이해운 후보자와. 그러니까 막내는 어쨌든 빨리 대학 잘 보내야지 이런 욕심이 앞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들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 이해운 후보자 막내가 96년생이에요. 그 96년생인데 이해운 후보자가 언제부터 국회의원 됐냐면 2004년부터 됐잖아요. 그러니까 막내가 초등학교 들어가자마자 국회의원 되고 그러니까 막내를 또 이해운 후보자 성격이 완벽주의자라면서요. 그러니까 일 열심히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막내를 잘 케어하지 못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좌진들 동원해가지고 또 기사 보니까 막내가 아팠을 때 새벽 2시에 병원 데리고 가라 보좌진한테 그렇게 지시하고 그다음 또 막내가 중학교 때 자기 학교 친구들하고 티격태격하니까 보좌진 보고 네가 학교 가가지고 좀 잘 이야기해라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다음에 옛날 같은 방위였겠죠. 공익요원 할 때 그 파출소에다가 수박 같은 거 갖다 주라 이런 마음이 엄마로서 막내한테 제대로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게 드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런 행동을 갖다가 하면 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2016년생이면은 대학교 몇 년도에 갔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한창 우리 사회에 떠들썩하게 했던 게 그거 있지 않았습니까? 조국 사태 때. 그때 뭐가 다른가 큰 차이가 없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들어가지고 참 그 이해운 후보자의 이런저런 그 이야기는 편의점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종목도 많고 다양하고 어쨌든 그런 생각 듭니다. 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일단 그 기획
기획예산처 쪽에서는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운 지명자 아들이 입시에는 사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네. 하기는 해요. 뭐 그런 이야기는 조국 대표도 하지 않았나요? 하긴 하는데 저희가 문제를 삼는 부분은 네. 그 부분을 사용하고 안 하고는 그 다음 문제고 그 주진우 의원실에서 이렇게 인턴 경력 증명서를 입수를 해가지고 나온 밝혀진 내용을 보면 자 그 당시 김상민 의원실에서 이혜원 의원의 아들에게 인턴 활동 상황이라고 해가지고 8일 동안 주중 오전에서 오전 9시에서 12시까지 총 24시간을 정무위원회에서 일했다. 장소는 그렇고 활동 내용으로는 언론 동향 및 기사 검색, 사이버 동향 조사, 입법 보조 자료 조사 이렇게 해서 증명서를 아예 만들어 가지고 주거든요. 요게 아예 증빙 자료로 내놨고 또 보면 또 본인이 모 유명 대학교 자기 소개서에 자기가 국회 여름 인턴을 자기가 했다고 하면서 자기가 고2 때 4주간 국회 인턴 활동을 통해 가지고 어떤 활동을 했다라고 기술을 쭉 해놨어요. 자, 이렇게까지 다 준비를 해놓고 요걸 스펙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자, 이 부분을 본인이 뭐 썼는지 안 썼는지에 대해서는 본인들은 그렇게 해명을 합니다만 일단은 스펙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이거는 엄마 찬스가 맞죠. 아니 근데 또 누가 생각나냐면 김민석 총리 아들도 그랬잖아요. 김민석 총리 아들도 뭐 내가 입법 활동했다 해가지고 그거 뭐 이용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좋은 대학 들어간 거 아닌가?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정부는 국무총리하고 그 예산처 장관이 만약에 임명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 자식들이 이렇게 부모가 국회의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이용했구나. 이런 또 공통점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네, 그때 일단 그래서 근데 사실 또 보면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 인턴 본인 아들은 이렇게 인턴 이렇게 자격 인턴 이런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본인 대학 입시를 위해서 활용을 직접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혜훈 의원이 야 소리 지르면서 굉장히 진짜 인턴 모멸감을 줬잖아요. 네네. 근데 그 트라우마가 생겨서 아직까지도 몇 년이 지났는데도 그거를 그 녹음 파일을 갖고 있으면서 마음의 상처가 심하게 입었던 그 친구도 인턴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생각은 드네요. 왜냐하면 뭐 자기 방에 인턴으로 꽂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또 참아 못했을 수도 있죠. 아니 네. 근데 그러다가 괜히 나한테 샤우팅 당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순해 보이는 그 의원님 방으로 보내고 그리고 자기 그 방에는 다른 인턴 받아가지고 샤우팅하고 뭐 그랬던 건가? 뭐 잘 모르겠습니다. 네. 하여튼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여러 언론에서 뭐 한두 개씩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다루기가 너무 많아서 다 다루지 못할 정도인데.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요. 이혜훈 후보자가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거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이해를 못 하겠느냐? 장성철 소장이 이혜훈 후보자 방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1년 있었어요. 1년이면 장기 군속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혜훈 후보자가 3선이잖아요. 그럼 국회의원 12년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1년에 한 명씩만 바뀌어도 국회의원실에 9명 있다면서요. 그러면은 12 곱하기 9 하면은 100명도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100명이 한 마디씩만 해도 100마디가 될 건데 저는 뭐 김병기 의원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그 이전에 강선우 의원도 그렇고 오히려 빨리 그냥 손절해 버렸으면 그렇게까지 험한 일을 당하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IQ가 저는 이혜훈 후보가 최소한 3자리는 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저희 같은 사람이야 머리가 나쁘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럼 학습 능력이 빨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너는 IQ 한 자릿수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학습 능력이 없는 건가?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니 머리는 굉장히 좋으신 분이죠. 그래서 더 다른 뭐 수가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아 묘수가. 네, 묘수가. 지켜보겠습니다. 어떤 묘수가 뭐 나올지. 김병기 의원 건이라든가 감선우 의원 건이 더 커져라, 더 커져라.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고마운 사람이 있을 거예요. 네. 지금 이 상황에서 네. 김병기, 강선우 이 두 사람이 엄청 고마울 거예요. 그래서 이쪽 일이 더 커져라, 더 커져라, 더 커져라. 네. 자기는 조금 묻히게. 진짜 고마운 사람이 있어요. 네. 누가 있냐면 장경태. 장경태 의원은 뭐 너무너무 고마울 거야. 김병기 아마. 의원하고 강선우 의원한테 가서 절이라도 해야 돼요. 그다음에 저는 사실은 조국 대표도 조금 고마울 거예요. 아, 그렇네요. 왜냐하면 저는 조국하고 장동혁 뭐 하는지 모르겠어. 둘이 한판 붙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태까지 해가 지났네. 여태까지 뭐 하고 있습니까? 해가 지나 버렸네요. 그 뭐 항소포기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법학자와 대한민국 최고의 법학자와 대한민국 판사 출신의 제1야당 대표가 좀 근사한 토론 모습을 보여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두 분 다 여태까지 뭐 하시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오늘도 참 많은 준비를 해 오셔가지고 제가 그냥 화요일이라 화가 나는 것 같아요. 많은 준비를 해 오셔가지고 제가 너무 죄송스러울 정도입니다. 하여튼 네. 오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오후 방송도 알차기를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혁진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